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많은 도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온 사연 어떤 사연들인지 함께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떼인 돈 받아내려면 직원의 실수로 연봉이 공개됐어요. 상담사가 스토킹범, 별점 테러범들을 혼내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어떤 건가요? 네, 올 한 해도 전세 사기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8번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를 단순한 사인 간의 그 관계가 아니라 국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가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1만 7,060건. 을 네. 넘어섰습니다. 이거 6개고요. 종전보다는 1,627명 정도가 이제 좀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1만 452건 정도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빌라 사기꾼들이 다수 검거됐지만 올해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금은 1조 2,6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5.8%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 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마 그 오후 2시부터 오늘 그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좀 강행 처리하기로 지금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27일에 이제 야당의 그 단독 의결로 이제 본회의에 이 직회부된 이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바로 이제 선구제 후 회수,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허그 HUG라고 하죠. 네.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서 보상한 뒤에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을 해서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수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 요건이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좀 상향을 하고 전세 사기 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나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 사기 주택의 경우에는 신탁 회사가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또한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경매도 유예와 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얼마나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그 걱정일 것 같은데요. 보증금 어느 정도까지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네. 선구제 후회수라고 하면 네. 피해액 전액을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이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 아무래도 예산 제한 때문이겠죠. 네. 제한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서 좀 매입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매입 가격의 하한선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한선이란 앞에 선순위 채권이 많고 보증금을 거의 다 떼이거나 해서 반환 채권이 경제적 가치가 좀 적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 수준으로 매입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우선 변제금은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5,500만 원, 인천 경기는 4,8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800만 원, 그 외에는 2,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서 뭐 크지는 않고요. 최소한 뭐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로 전세 사기를 당하기 이전으로 삶이 다 회복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채권 매입 과정에서 보증금이 일부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랑 이제 야당은 이 특별법 개정안 제정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입장 차이가 좀 다른데 반대의 이유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공정가치평가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을 뿐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매매대금 산정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 평가 기준의 혼란이 좀 야기될 수 있다는 것과 지역별로 상이한 최우선 변제금 또한 30% 안팎에서 매입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그 액수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재원 조달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5,433명인데 내년 5월까지 36,000여 명에 좀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상황이 좀 여유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공사의 나쁜 재정 상황과는 별개로 지원 사업 자체가 이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투입돼야 될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고 이를 집행할 인력도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최대 3조에서 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제가 이제 더불어서 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의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는 최우선 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면 5,85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한번 또 언급을 드리고요. 그 밖에 이 재원 조달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또 좀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면 이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피해 지원 기금은 이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모은 청약저축이 기본인 언젠가는 이제 돌려줘야 될 네. 그런 부채성 자금이라고 하면서 잠시 맡긴 돈을 피해자한테 지원을 하면 최소 1조 원 정도에 달하는 손실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 논란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목소리가 그- 있군요. 그렇죠. 뭐 일부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는 전세 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다른 피해자들도 대단히 많은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뭐 헌법상 평등권이나 뭐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그 논리들을 좀 펼치고 있나요? 네, 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그 이철빈 위원장은 선순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서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선구제 후 구상을 한다 해도 세금이 뭐 온전히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대납을 해주는 개념으로 봐도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예로 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인 주거를 위해서 이제 전세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주로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한 지금 시행 중인 특별법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에 좀 그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금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현재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이 아마 우선일 것 같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어제 관련해서 이제 자체 좀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LH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어제 내놨고요. 하지만 야당은 특별법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달이면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온 지 1년이 되는데요. 해결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 되지 않도록 좀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일을 하고 개인 사업자인데요.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를 하는데요. 아, 네. 쪽에서 일을 했는데 요금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자꾸 차입이 미루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이게 한 몇십만 원밖에 좀 안 돼요. 그러면 네. 이런 소액은 그냥 안 주려고 그러면 어떤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화물차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시고 나서 좀 임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전화 네. 계산서도 발행했는데 그냥 사람 보니까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꾸만 미루고 그래갖고
그냥 뭐 저는 큰 돈은 아닌데 한 20만 원인데요. 이러니까 이거를 뭐 받자니 뭐 안 받자니 그러고 받자니 참 그냥 그러고 참 어중간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게 좀 실익이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옆에 사연을 저희 그 차상진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봤거든요. 네. 네.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은 어느 정도 좀 보고 왔는데, 요거 이제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우선 소액이라서 아무래도 절차를 밟는 비용이 더 크거나 아니면 직접 절차를 못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뭐 법무사나 이제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설마 뭐 이 정도로 나한테 뭐 청구를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지금 지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요거를 받으시려면 뭐 간단하게는 뭐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정식으로 소송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 사연과 비슷한 그 유사한 케이스에서 좀 더 간략하게 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 이제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겠죠. 그거를 제출을 하면 이제 상대방한테 송달되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확정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데, 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대응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업무 요청이 왔었던 뭐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뭐 그런 내용 있지 않으세요? 그죠? 뭐 견적서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몇 개 캡처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된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캡처해서 넣으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좀 뭐 길고 복잡하게 쓰실 거 없습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줬고, 그 대가로 이제 22만 원, 요게 네. 이렇게 지급이 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딱 요 정도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문자 메시지나 아까 대화 내용 같은 거랑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된 거, 그거 캡처해서 붙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상대방도 그 이런 절차 비용이 비싸서 자기가 안 줘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사실 상대가 이의 신청이라는 거라면 소송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아마 직접 들어가면 자기도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뭐 직접 하면서 법원을 다니든 아니면 누군가의 또 조력을 받기 위해 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한테 비용을 지출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급 명령이 송달이 되면 아마도 이제 그 비용이 부담돼서라도 지급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지급 명령보다는 그냥 바로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뭐 혼자 하셔도 사실 크게 무방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하시는 것도 뭐 괜찮아 보여요. 이게 처음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누군지 쓰고, 상대방 누군지 쓰고, 내가 언제 일했는데 돈 못 받았고, 업무를 했던 내역, 그리고 뭐 그거 메시지 같은 거 캡처해서 넣고 계산서 정도 붙여넣으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급 명령보다는 소송을 좀 더 권해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제 주관적 경험입니다만 지급 명령 신청하면 보통은 자기가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해도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은 원래 자기가 나 이거 줄 돈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청구하지? 라고 할 때 쓰라고 있는 제도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은 일단은 이의 신청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야, 내가 돈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좀만 기다려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일단 시간 끌고 보자, 이게 이제 좀 실무적으로도 많아서 그냥 뭐 정식으로 민사소송 접수하시고, 뭐 그렇게 뭐 무섭거나 뭐 어려운 절차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뭐 잘못 쓴 게 있으면 어차피 그 상대한테 송달돼서 법정까지 가는 게 관건이고, 또 요새 뭐 판사님들이 대단히 또 친절하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다 이런 소액 사건을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래서 아마
상세하게 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물론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하시진 않겠지만 각자가 이제 뭐 소송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가 필요한 것들 잘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도움을 받으면 그 보수 있죠. 여기에 사용된 비용 중 이제 법원에 뭐 인지액이나 송달료나 뭐 이런 거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뭐 보수가 조금 나은 것도 있고 그것 중에 일부 뭐 제 생각에는 뭐 2, 3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그 돈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상대방한테 이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약간 이제 생방송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고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줄 생각이 없이 이제 일을 시키면 사기죄가 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고소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요새 뭐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예, 사실은 이분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요새 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천천히 주겠다 하면 속이 끓어도 아마 참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주려는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뭐 송치 여부,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은 이제 혐의 유무의 판단은 뭐 수사관님이 하시겠지만 뭐 실무적으로는 또 형사고소 들어오면 또 그냥 지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형사고소가 실패하면 오히려 상대방 사기만 더 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냥 뭐 20만 원 뭐 그거 소액이 돼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너무 이게 좀 안 좋은 사람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변호사 그 전문가님 그 비용을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내더라도 그 사람한테 좀 어떻게 해서 다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그리고 또 일당이 저희가 10만 원 받고 했는데 첫날 10만 원인데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루 더 해달라고 저기 토요일에 얘기했는데 하루 일요일도 더 나와달라고 자기네 사람 없다고 그래갖고 더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부탁해서 해줬는데도 오히려 돈 줄 때는 자꾸 이번에도 어제 또 월요일날 또 월요일날 준다고 하고 또 그때도 또 다음 주에 준다고 그러고 지금 2번을 했는데 아예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지금 그래갖고 차라리 늦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약속 준다고 하는 게 2번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못 받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 선생님들 그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조금 이제 법으로 하면 저희가 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내용 써가지고 접수하시고 뭐 법원이 뭐 생소하셔서 그렇지 뭐 엄청 무섭고 막 그런 곳은 아닙니다. 가서 접수하셔서 정의를 구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 여러 분들한테 아마 이렇게 피해를 줬을 거예요. 다 합치면 뭐 수백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봤어요. 저한테도 처음부터 뭐 돈 어제 못 받는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내가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이 사람도 근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장 만약 접수하면 출석 안 하고 그냥 승소 확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접수는 한번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절차는 우리는 잘 되면 받는 거고 끝까지 가면 상대는 끝까지 가면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돈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기회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권리를 찾아보는 것도 한 번 정도만 해보고 나면 아 이게 뭐 요 정도 노력이 들고 실제로는 뭐 별거 아니고 하려면 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아 이거 받느니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얘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의사결정하실 수 있고 해서 아마 사업하시거나 생활에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액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소송을 선생님 그러면 저기 보니까 그런데 법무사 같은 데 갔을 때 가서 그렇게 사연을 얘기하고 해서 조금 민사소송 그런 소장 좀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법무사 사무실 가셔도 되는데 저는 뭐 금액이 작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소송 들어가면 이제 그 검색 엔진에 이제 전자소송 딱 치면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럼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정부의 사이트답게 수십 개를 이것저것 깔라고 하는데 그거 열심히 깔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한숨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하시면 되는데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당사자란 해서 선생님 뭐 조남이랑 뭐 주소 뭐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제 피고란에 상대방 이제 조남이랑 생년월일이랑 주소 같은 거 좀 넣고 모르는 거 있으면 비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서 발행하셨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예, 아실 것 같고 사업자하고 그 사람 그쵸. 이름하고 대표자 이름하고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기재하시고 정말 여러 문장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뭐 원고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얼마로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실제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르기까지 이 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딱 쓰면 돼요. 네, 두 문장이면 됩니다. 두 문장. 조금 긴 문장이지만 두 문장이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요청 온 거, 업무 수행한대요, 계산서 발행한대요. 그런 거 첨부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랑 통화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녹음을 해두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상대가 이리저리 막 말 바꾸고 막 유도해가지고 뭐 마치 돈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다 된 것처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전화 오면 먼저 딱 전화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시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법무사님 도움은 뭐 처음부터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대 반응 보고서 그때 뭐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 도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 저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이트 가서 뭐 카테고리에서 민사소송, 원자 민사소송 그런 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래갖고 거기 사람한테 그래서 전화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볼 때 이제 오히려 여기 못 바꿀 것 같고 한번 그 사람 그 사업장을 아니까 갔을 때 일한 거 가갖고 제가 이제 수술 전에 한 번 더 전화로 안 되고 찾아가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보고 거기서 만약에 찾아갔는데도 또 뭐 솔직히 돈을 주려고 하면 뭐 카톡 정보도 있고 저는 반대를 더 권해드려요. 먼저 접수를 하시고 접수를 하면 마지막에 사건 번호 뭡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출력하신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든 아니면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서 그걸 들고서 딱 보내고 나서 야 그냥 빨리 돈 순순히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뭐 생소하지만 거기 가서 여기 민사소송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지급 명령보다는 그래도 나 홀로 소송을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좀 한번 그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직접 해보는 게 또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상담자님이 뭐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법원 가서 만약에 이제 뭐 중간에 뭐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 몰라가지고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도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뭐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납세자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전화하셔서, 다만 전화 연결이 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전화하셔서 한 땀 한 땀 물어보셔서 하시면 되고, 요새 이제 법원 직원분들이나 뭐 모두 다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다시 또 여쭤봐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나홀로 소송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좀 용기 내셔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 다 받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직원은 20명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서로 의지해가며 일궈나가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부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입 직원들의 연봉을 기존 직원들보다 높게 책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만 좋아지면 바로 기존 직원들의 연봉도 함께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회사의 경리가 직원들의 연봉이 담긴 서류를 실수로 전 직원에게 배포해 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이 분노하며 퇴사는 둘째치고 고소까지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제 의도와는 달리 오해가 쌓인 것 같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은 그런 사연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슈로는 네.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59조나 뭐 71조 등 뭐 이런 규정들이 좀 있고요. 네. 위반했을 때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법령에 써 있기는 한데, 뭐 바로 뭐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뭐 선고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여기서 이제 상당한 금액이나 뭐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뭐 본인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물론 대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지위이기는 한데, 뭐 직접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방어도 좀 가능할 것 같고, 네. 그 때문에 좀 심각한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차분차분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 우선 그 얘기부터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놀란 마음을 좀 그쵸. 가라앉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이 일의 발단은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 사이에 좀 연봉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같거든요. 급여 관련해서 이런 법적인 소송들 종종 있겠죠? 네, 종종 있는데 네. 좀 뭐 빈번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매우 경제적인 문제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하려면 그 다른 직원들이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네. 뭐 쉽게 말하는 BEP,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손익분기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요거 가지고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조달을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이면 이제 해볼만 하겠지만 네. 또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넘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실적 연봉제가 많고 아, 그래서 손익분기점 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변호사 조력 없이 하자니 이제 청구 원인이나 뭐 손해 저 친구는 나보다 경력도 낮은데 나보다 급여를 더 받아 라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당시 뭐 채용 당시의 고용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뭐 신입 직원의 뭐 탁월한 업무 성과라든지 뭐 이렇게 막 포장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뭐 회사의 기여도가 높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차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또는 내가 저 신입 직원보다 업무가 어떤 점이 더 퍼포먼스가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죠. 참고로 저는 첫 직장이 이제 공공기관이었는데 네. 저희 팀장님 신입사원 때 연봉과 제 연봉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경력 차이가 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을 기초로 뭐 성별로 차별받았다거나 네네. 아니면 학력 종교 등으로 차별받아 연봉이 낮다라고 구성해서 뭐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승소 가능성도 꽤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하려면 좀 행운이 따라야지만 이제 요런 걸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소송 유형에 해당한다. 직원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증명 책임 때문에 그 실익을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이런 네. 좀 실무적인 얘기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 그 잘못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책임은 지금 일단 이 경리분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이 경리분께는 어떤 좀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판례는 유출행위를 발생시킨 당해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 2017년 4월 7일에 선고된 2016도 13263 판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직원은 어쨌든 실무 수행자에 불과하고 그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느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줬느냐 등등을 놓고 이제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좀 삭감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격리 직원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조금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적은 편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 전연차 직원한테 사회 선배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직원분들한테 하는 건 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 아, 뒤에 이제 네. 직원들 사기라든지 네. 소문이라든지 경영적 측면의 손해가 득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서 네. 네,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 직원분들은 뭐 단체로 다 퇴사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상호 공모해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네. 이거는 요 부분 그 경찰서에 이제 똑같이 업무방해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거든요. 네. 이거 둘 다 쓰시면 경찰서에서 반려시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위력은 형사과고 위계는 수사과인데 배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 반려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교통정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퇴사를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위력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고소는 좀 가능하고 다만 이제 기존 직원들이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화가 만약에 직원들이 많이 나셨다면 직원들이 이제 인당 뭐 20에서 50만 원 정도씩 모아가지고 뭐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직원들을 좀 곤혹스럽더라도 잘 달래신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께 뭐 이 부분만큼은 좀 유념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뭐 생방송에서 이제 약간은 부담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가 직접 회사의 카드를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심리적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거고, 직원들 중 일부는 이제 비교적 그 사장님한테 조금은 더 우호적이거나 대화가 통하는 직원 한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직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직원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곤란에 처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인력을 빨리 충원하셔서 네. 기존 인력 중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법적인 어떤 대응도 대응이지만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모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남성 상담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줘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얼마 전 그 상담사로부터 메신저 대화가 와 있었는데요. 그 상담사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본인과 교제를 해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그 상담사의 메신저를 차단했고 이후 매일 전화와 메시지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제가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저의 SNS를 드나들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정말 갑자기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줬던 분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원치 않는 이런 그 메시지까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좀 취급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그리고 네. 또 이거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용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내가 전문가로서 좀 지켜주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실수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대응은 이제 저는 가장 최악의 경우에 강대강으로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와 네. 단계적으로 좀 더 소프트한 접근을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는 이제 2조 1호에서 스토킹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목이 전화와 메시지, SNS를 통한 스토킹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제 그 사연자분께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아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좀 무섭고 내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제 두려움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 스토킹 범죄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스토킹 범죄로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상대방이라 하면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 또는 집,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물건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상대방인 척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 실무적으로는 좀 어떤 점을 좀 많이 검토를 하나요?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어떠한 시그널을 주기 마련이잖아요. 원래 관계 잘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으면 진짜 걱정돼서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조금 안 해줬으면 하는 시그널이 언제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시그널을 구태여 다른 여러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상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모 기관, 이제 공공기관으로 보이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이렇게 그 계속해서 좀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 어떤 좀 제재를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뭐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공무원의 결격 사유 등을 좀 열거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단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내부 감찰이라든지 감사원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치명적이고 효과적이다 보니 저는 먼저는 뭐 직장으로 뭐 인사팀이나 뭐 감찰 말고 그 사람 본인에게 뭐 이러이러한 것들 조금 자제를 부탁드린다 라고 뭐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는 것 정도는 좀 그 정도 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을 너무 심하게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제 좀 레터를 쓸 때 그 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본인 직접 명의보다는 뭐 옆에 있는 법률 전문가 명의로 보내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하고요. 네. 만약 이제 좀 신변에 좀 위험까지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 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좀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다음 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동네에서 족발집을 개업한 청년 중소상인입니다. 자그마한 가게인지라 배달 매출이 거의 80%에 이르는데요. 저만의 비법으로 누린내 없이 삶아낸 맛있는 족발을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별점 테러를 날리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고 있는데요. 의심되는 이들이 있긴 한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소문도 정말 나쁘게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법적 대응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상대방이 특정이 된 상황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의심만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쵸.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법적 조치를 뭐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 등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뭐 아닌 게 확인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해나가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형사적으로는 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뭐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뭐 조금은 있어 보이고, 네. 가령 뭐 이제 단지 그 가게의 뭐 제품의 뭐 평가라든지 뭐 위생 상태 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사장님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까지 한다면 이제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 상담자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네. 가능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서, 아마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진행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우선은 던져보는데 그게 이제 타겟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네. 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민사소송을 접수를 하면 이제 성명불상인 해서 아이디 누구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보정명령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배달 앱에 이제 그 사실조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판사님이 또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라고서 또 승인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배달 앱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분들의 그 또 보정 명령에 따라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주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그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계속 소송을 가는 게 맞는지, 경쟁 업체가 맞는지, 아니면 진짜 단순 소비자인지. 정말 소비자인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커다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군요. 뒤에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거 없는 악성 후기로 좀 괴롭힘을 당하는 지금 사업자분의 사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차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